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돈의 흐름을 단 30분 만에 쉽고 재미있게 짚어드리는 월부 주간 머니 이슈 4월 5주차 시작합니다. 벌써 우리 5번째인가요? 네, 아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주 순항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뭘까요? 부동산 뉴스인데요. 네. 있는 코인 다 털어서 서울에 집 산 30대. 돈 어디서 났나 보니입니다. 근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 네. 30대가 다른 곳이 아닌 서울집을 살 수가 있나요? 서울주택 매수 자금으로 조달한 규모를 연령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30대가 7,200억, 40대가 5,800억, 50대가 4,600억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40대, 50대가 30대보다 사회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축적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항상 30대보다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뒤집힌 거예요. 이번에. 원래 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대들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시장이 좋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집 마련 재원으로 삼은 게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주체가 이제 30대가 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지금 현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 계좌는 잘 돼. 주식은 운영이 잘 돼. 근데 딱 봤더니 지금 서울에 전세가 너무 없어서 이러다 내가 지금 딴 데로 이사 가야 될 판이야.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전세가 아예 없어. 전세값이 많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전세가 없는 거야. 집을 살까 그냥? 뭐 양도세 중과 뭐 해가지고 5월 9일 전까지 금매 나온다는데 지금이 좀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두 번째,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원래 대출 받아서 사면은 내가 아까운 주식 안 팔아도 되지만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돈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주식을 판다. 마지막으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연금도 하이닉스 처분했더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돈을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선택일까? 왜냐면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뭔가 내가 배울 게 있어야 되잖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세 개의 이유가 다 크거든요. 수익 실현을 해서 그 돈으로 뭘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을 묻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내 집 마련인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그 정도의 변동성이 있진 않으니까 마음은 좀 편하잖아. 그리고 또 내가 살 집도 생기고 그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집을 구한다는 그 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갖는 거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집 마련을 인플레이션로부터 구매력이 방어가 되는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안정 자산이기도 해. 가지고 있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야. 평상시에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재테크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노후 준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어 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내 집 마련 했다고 해서 못하진 않잖아요. 다시 쌓아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상대적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 다음 기사가 반도체 폭락에 베팅을 했다가, 폭락에 베팅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사면 폭락에 베팅해요? 인버스를 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익이 아니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수익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손실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거는 거의 베팅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는 거거든요. 일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 반도체 폭락에 엇박자 투자한 개미들, 뭐 이런 거거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게 금액이 14조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만 10조야 10조. 그러니까 거의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판 거예요. 물론 당연히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많이 팔았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그 기간 동안에 30%가 올랐어, 주가가. 하이닉스는 얼마 올랐는 줄 알아요? 50% 올랐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기사만 보면 개미들, 저 바보들, 그 올라가는 거를, 그거를 싹 팔아가지고 그냥 수익을 다 놓쳤네. 30% 50%가 올랐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사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한 이유가 그 중에 일부가 뭐 한 거예요? 집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에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벌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내 집 마련이니까 내 집 마련을 할까? 혹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부동산을 좀 매도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볼까?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잘 해나가는 게 재테크를 잘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기사만 보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개미들 그냥 개인 투자자들 바보같이 저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팔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까보면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재테크를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근데 주식만 하면 이제 이런 게 안 보이고 부동산만 하면 이게 안 보이겠지만, 이거를 내가 두 개 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해나가는 게 재테크를 잘하는 거구나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집 마련을 했냐? 그게 아닌 게 아까 내가 말한 인버스 투자한 사람들인 거예요. 한국 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SOXS, 반도체 3배 인버스 레버리지, 3배짜리. 10%가 변동하면 투자금은 30%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10% 오르면은 30% 오르니까 오르는 거죠.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냥 느낌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잖아. 시장 지수가 만약에 40%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 돈 다 잃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 개념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50% 잃으면은 내가 다 원금 회복하려면은 50% 오르면 되는 거예요? 50%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50% 빠졌으면 100%가 올라야지. 자,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 마이너스예요. 그럼 50만 원 됐죠. 그럼 50만 원이 100만 원 되려면 몇 배 올라야 돼요? 그 폭을 엄청나게 키우는 거야, 3배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반도체였어, 그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을 벌었어요. 많이 올랐어. 사람들은 이 정도 오르면 좀 불안불안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1억 넣었는데 지금 4억이 됐네? 이런 사람들 꽤 많거든, 지금? 이거 불안불안한데, 이거 괜히 이거 더 들고 욕심 더 내다가 돈 잃는 거 아니야? 딱 이 기로에 있었던 거야. 근데 누구는 뭐 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한 거고, 누구는 또 뭐 한 거야? 인버스 3배 레버에서 한 거야. 이유는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본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불안불안한데? 라는 생각으로 거는 거예요. 인버스에 거는 것도 아니고 2배 레버리지도 아니고 심지어 3배에 거는 거야. 근데 3배짜리는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해외 상장, 해외 ETF를 사는 거죠. 이거를 제일 많이 샀다는 얘기를 듣고 너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진짜 투자관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누구는 집 사고 누구는 세배 벌고,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산과 집에 대한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재테크로 단기간에 돈 벌려고 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이거가 내 일생에 찾아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잘 잡은 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를, 메타인지 잘해야 돼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를 샀냐면요, 국내 투자자들이 4,500억을 샀어요. 근데 손실이 얼마인 줄 알아요? 70%예요. 마이너스 70. 지금 4,500억 중에 한 1,300억 남은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샀어, 이걸. 70% 손해면 그러면 몇 % 올라야지 본전에 도달? 230%?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원금 회복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 빠른 시간 안에 돈을 크게 튀기려고 하는 게 내가 그게 가능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나인이 아닌데요? 저 하이닉스 사가지고 지금 5배 됐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몇 번 안 되는 기회를 잘 잡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이 따라서. 사람들이 노나이님 어떻게 돈 그렇게 불렸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운 참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운만 좋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운이 안 따라와.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운을 꾸준히 갖고 가기 위해서 투자자로서 중요한 게 욕심을 적당히 부리는 거예요. 이 기사가 너무 좋아, 내용이. 우리 영상 보시는 분한테 큰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식시장에서 일생일대 찾아오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서로 극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안정자산을 사고 누구는 도박을 하는 거지. 근데 안정자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인버스로 한번 레버리지 해갖고 제대로 한번 튀겨봐? 이런 생각 안 했을까? 하죠. 욕심 나요. 그 욕심이 나는 걸 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투자로 장기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그런 욕심들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한때로는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투자 돌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욕심을 잘 누르면서 돈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사실 제가 저한테 이제 재테크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돈 버는 거 너무 좋은데 재테크에서 좋은 그 검증된 길이 있어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옛날에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를 했대. 안정감을 주는 자산을 사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라. 그리고 주식해라. 근데 나는 주식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꾸준한 재테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벤치마킹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 별개의 뉴스인데 이 부동산 관련된 뉴스와 반도체 관련된 뉴스를 같이 보니까 확실히 인사이트가 들긴 하네요. 사람들은 기사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판 사람들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그거 팔고 돈 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기자님도 그렇게 쓴 거지. 우리나라 개미들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4월 한 달 동안 1조를 팔았는데,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30% 50%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보고 너무 빨리 팔았다. 이 뉘앙스거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 집 마련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나쁘지 않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보실 때 주식 기사만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 경제 뉴스만 보거나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시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나 올바른 재테크 관이, 교훈들이 숨어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오픈 AI 매출 목표치 미달,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했고 오라클은 4% 하락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주가가 뭐였지? 뭐 며칠 연속으로 오르는 거 신기록을 썼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와 진짜 미쳤다, 지금 반도체 엄청 올라간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무슨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불안불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근데 어저께 딱 지수를 봤는데 이렇게 탁 꺾여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며칠 동안 연속으로 오르는 그 신기록이 깨진 거야. 어제 좀 빠졌어.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픈 AI가 실적 발표를 했더라. 근데 오픈 AI가 네. 어떤 건가요? 제미나이 어디? 구글. 그치. 클로드는 엔트로피. 근데 제일 먼저 유명해진 게 챗GPT였잖아요. 그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고, 그 오픈 AI라는 회사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그 생성형 AI의 대표 선두주자, 간판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목표치에 미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픈 AI는 돈 어떻게 벌까요? 그렇죠. 구독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20씩 내고 쓰거든. 환율 올라가지고 3만원 됐네. 어쨌든. 어쨌든. 그거를 쓸 때 사람들이 어떤 때 그걸 구독을 할까요? 그렇죠. 그 효용성을 느낄 때. 구독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이런 것도 구독 시스템으로 다 쓰잖아요. 제미나이는 후발주자니까 아직까지는 유료를 막 안 하잖아. 시장 장악을 자기들이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오픈 AI는 구글과 달라서 이거 말고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실적이 잘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데이터잖아. 왜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잖아. 우리가 챗GPT랑 얘기하면 어때요? 얘가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나랑 했던 대화를 기억해요? 못해요? 해요. 너 저번에 이거 물어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맞춰서 딱 설명해 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계속해서 설비 투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비 투자 하려면 매출이 좋아야 되죠. 근데 이거 얘들이 돈 버는 게 챗GPT 구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독의 선행 지표가 뭘까요? 그렇죠. 그 무료를 쓰는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챗GPT라는 이 자기들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의 수.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MAU라고 하거든요. 그 MAU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10억 명인가 그랬는데 그게 목표가 안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뒤에 여기서 앞단에서 사람이 안 쌓이니까 뒤에 유료 구독하는 사람도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상 걸리는 거야. 삐용삐용.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써? 봤더니 다 어디가? 봤더니 제미나이 쓰면 돼요. 클로드로 지금 옮겨가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게 왜 반도체에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려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그 체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 AI가 테크 기업이에요. 테크 기업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설계 팹리스 회사들, 지난주에 설명한 공장은 없는데 칩을 설계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주요 고객이에요. 그럼 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공장은 없어. 근데 설계만 해.
그럼 제조는 누가 해? 다른 애들이 해달라는 거야. 제조해주는 회사가 파운드리. 그리고 동시에 그 칩 안에 자기들이 설계하는 GPU, 학습과 추론을 하는 GPU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테크 기업이 엔비디아의 고객, 엔비디아는 파운드리 회사, TSMC나 이런 회사들의 고객,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SK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의 고객,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얘네가 실적이 변변치 않대. 연결되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팍 꺾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매출이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올랐냐,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이 이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AI 설비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때부터 제가 매출 뽑아낼게요, 이거였거든. 3년, 5년 동안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짓고 막 반도체 엄청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다 짓고 이 서비스 계속 디벨롭 해가지고 끝내주는 생성형 AI를 너의 친구를 만들어서 돈을 사람들한테 많이 벌고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선투자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빵빵해진 거예요, 뒤쪽 반도체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가 슬슬 빌빌 하는 거야. 야, 이제 돈 벌어야지. 야, 그동안 투자 겁나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랑 지금 엔비디아 배 엄청 불려놨는데, SK 하이닉스랑 지금 왜 사용자 10억 명 확보 못해? 플러스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 이런 작은 이벤트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사실 심플하게 보면은 오픈 AI만 AI 설비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픈 AI 회사 하나가 실적 발표했다고 팍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민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오픈 AI만 반도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오픈 AI 오히려 작은 회사지. 빅테크 기업으로 치면은.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점인가라는 불안이 계속 불안이 지속되고 누적이 돼 있는 있는 거, 거군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AI 거품론, AI 버블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AI 사이클이 이번엔 다르다, 아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또 연결돼서 아씨, 그냥 이거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거 매도하고 그냥 내 집 마련할까? 이런 사람들까지 가는 거야. 아니면은 야, 이거 올랐는데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내리는 거다. 숏 한번 쳐서 진짜 인생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다 연결돼. 신기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이 내용에서 사실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오픈 AI 뿐만 아니고 사실 테크 기업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이 테크 기업이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오느냐, 그리고 동시에 그 실적이 AI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속하거나 확장할 만큼인가가 중요해. 오히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체인이 얘네들이 투자하는 거, 선투자한 걸로 엔비디아랑 그 뒤에 칩 회사들이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실적 나오고 야, 이 정도면 우리 투자 많이 했고 그동안 엔비디아한테 그냥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개고생했는데 구글이랑 아마존은 자기들이 칩 생산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렇잖아. 왜냐면 이게 가격 협상력 떨어지잖아. 내가 얘한테 목매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점점 그런 걸 해. 그러면서 오히려 얘네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뒤에 칩 회사들은 일감이 없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거 이것저것 하려고 해요. 되게 여러 가지 하려고 해. 막 자율주행도 하려고 하고, 막 자기들 성공 공식이 있거든요. 칩 설계해서 제조 회사한테 부탁해갖고 완성품 만드는 거, 이런 노하우가 있잖아.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느냐,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29일 날, 미국 시간으로 29일 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 나머지 테크 기업들, 특히 그 테크 기업들은 엄청 공룡들이잖아. 알파벳, 메타, 다 M7이잖아.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발표 다 했는데 구글만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는 빌빌이야. 메타는 오히려 떨어졌어. 근데 실적이 안 좋았냐? 아니, 좋았어. 근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AI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왔느냐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글이 투자 효율이 좋아요. 평가가. 그러니까 구글 똑같이 예를 들어 1,000억을 썼는데 구글은 실적이 더 좋아. AI 설비 투자에 똑같이 내 회사가 1,000억을 썼는데 이 중에 구글이 실적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구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AI 투자를 그동안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뭔가를 보여줘 라는 게 점점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투자 효율도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효율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목매다는 것도 줄이려고 하고, 야 우리가 그냥 칩 만들게, 우리가 그냥 야 우리가 만들자, 야 엔비디아 너무 너무 저기 폭정이다 엔비디아, 우리가 만들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되게 많다.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체인 있잖아요. 그렇게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의 흐름에서 결국에 테크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느냐, 그 투자가 줄어들지 않느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네. 투자를 회수하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에 AI 향방이 갈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해서 AI 투자를 계속 늘릴지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오른다면 막 거기 가. 금 오른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 금 쏙 들어갔잖아. 주식 올라간다고, 뭐 우리나라 뭐 국장에서 뭐 반도체 올라간다면 또 다 몰려가. 근데 그렇게 몰려가서 불안불안해 하지 말고, 주식 투자의 장점이 뭐예요? 쪼개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쪼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쪼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되면 이렇게 쫙 사라고 다. 아, 너나이니 그러면은 크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랫동안 투자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 자체가 너무 불안해. 그럼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막 나는 그래도 생산성 있는 뭔가를 생산해내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싶어. 근데 개별 기업은 나 불안해. 그러면 뭐 다 묶여 들어있는 거 사거나.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테크는 유망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QQQ 사거나. 대신 성장률은 훨씬 낮죠. 네.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마음이 편하니까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하니까 복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복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지났을 때는 꽤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좀 올바른 투자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미 연준 3연속 금리 동결, 워시 체제 출범 앞, 이견 노출도. 금리가 3.5에서 3.75%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리를 동결했다는 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일단 보면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중앙은행의 책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유지를 잘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도 물가가 되게 많이 올라서 물가가 불안한데 고용이 좋아. 그러니까 고용이 경기의 지표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그걸 근거로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금리를 내리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고용 지표를 잘 보거든요. 근데 고용이 좋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안 좋지 않다. 근데 오히려 지금 물가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 상황인 거야, 지금. 지금 금리를 동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를 동결했다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정례 회의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좀 유의미한 게 뭐냐면, 일단 동결한 배경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그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한 결과다.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는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까 내가 말한 그 고용이 좋은 거야. 일자리 증가는,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치솟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연준은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거를 달성하려고 한다. 아까 내가 말한 두 가지.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지금은 금리를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각각 의견을 내거든요. 8명이 찬성을 했고 4명이 반대를 했어요. 동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4명인데 공식적으로 반대가 4명 나온 거는 34년 만이래. 원래는 반대 잘 안 해요? 몇 명 없어요. 한두 명? 근데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4명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어때요? 의견이 갈린다. 분분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그 트럼프의 경제 책사래. 이 사람은 0.25% 인하해야 된다고 반대했대. 동결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나머지 3명은 금리 동결에는 찬성을 했는데 금리 인상보다 인하가 더 유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완화적 기조를 그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거에 반대했대. 지금은 동결하지만 나중에 상황 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넣지 말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연준 분위기는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맞다, 당분간.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26년 4월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혹은 2차례 정도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 나면서 올해에 2026년에는 금리 인하 못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는 기간에 주로 테크주, 기술주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거 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빠졌어요, 하루에. 그럼 비율로 치면 2% 되겠다. 예, 2%, 2.2에서 3%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올해는,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는 사실상 쉽지 않겠구나 라고 부동산이라는 또 첨예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 인하하는 거가 지금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죠.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대출을 쓴다라고 하면 그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구나. 적어도 내릴 일이 많진 않겠구나. 당분간 적어도 올해 정도는 대출 쓸 때 내가 조금 잘 고려를 해서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사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출이 거의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실 때 혹은 신용 같은 거 내서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신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 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신다면은 댓글로 너나이님 도움이 됩니다. 혹은 너나이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기사 선정할 때 같이 좀 엮이는 게 있으면 골라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여러분들 소중한 친구들한테 너도 이거 보고 돈 좀 벌어라 하면서 공유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뿅!